네, 이번 시간에는 개인 대상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개인 대상 사회복지 실천의 그 개념이라든지 또 개입 목적, 목표, 또 개입 기술로서 그 컴튼 갈라웨이가 이야기했던 이러한 그 기술들, 기법들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대상 실천 기술의 개입 기술로서 그 면접 기술 7가지를 정리를 했는데, 지난번 여러 가지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미 설명했던 기술들이 거의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개인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다시 정리한 거니까 좀 응용력, 또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는 지금 그 온라인 상에서 여러분들이 창의성을 발휘해서 적응력을 발휘해서 머릿속으로 연관 관계를 이렇게 쫙 연결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그 경청 기술입니다. 경청 기술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리스닝 하는 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내는, 그냥 듣는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영혼과 몸과 마음을 다 해가지고 진정으로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듣는 그러한 기술이죠.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이용자의 말에 선택적으로 그냥 주목하는 그 기술인데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거는 개인 대상뿐만 아니라 가족, 지역사회 모든 사회복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자 기초가 되는 그러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용자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또 그에게 필요한 그 반응을 해나가면서 적극적으로 잘 듣는 거죠. 그래서 경청하는 기술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요 개인 대상 실천 기술이니까 요 방법론까지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면은 훨씬 더 쉽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잘 익히셔서 평상시에도 친구와 또 가족과 또 여러분들이 그 평상시 생활하면서 많이 활용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삶의 질, 또 대인관계 훨씬 더 풍요로워지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하고 서로 이야기를 할 때 고개를 이렇게 끄덕거려 주는 겁니다. 그렇구나. 내지는 네, 이렇게 적절한 반응을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로는 궁금하거나 내용을 잘 이해 못할 때 또 거기에 맞는 적절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네만 계속 반복하면은 리스폰스가 약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잘 듣고 마음으로 듣고 있다가 필요한 질문, 이해가 안 가는 거, 또 궁금한 거 질문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그 유저가 한 말에 대해서 반복과 환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반복과 환원을 할 때는 새로운 말로 하는 것보다 그 클라이언트가 썼던 말을 다시 반복하거나 환원하거나 질문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그 면접 기술로는 요약 기술입니다. 이 서머리도 제가 이미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그 이용자가 한 말의 내용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감정들을 전체적으로 딱 이렇게 묶어서 정리를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면접 동안에 줄곧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기도 하고요. 또 각각의 클라이언트를 개별화하고 특별하게 다루는데 어떤 필수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대1로 만나가지고 그 면접을 인터뷰를 하거나 또 상담을 하거나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가업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것이 오고 갑니다. 그랬을 때 어느 순간 서머리를 함으로써 목표를 더 초점화시키고 목적을 다시 재건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감정 요약보다는 내용을 요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사실에 근거해서. 그래서 요약하는 기술도 3가지로 정리를
해왔는데요. 첫 번째는 그 지난 면담 시간 내용을 요약함으로써 새로운 면담 기술을 시작할 수 있는 요 그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까지 그 논의된 핵심 내용을 간략하고 또 정확하게 또 상세하게 정리를 서머리를 쫙 해주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는 그 인터뷰에서 방향을 잃었을 때 마구마구 이렇게 그 인터뷰 내지는 상담 과정에 이렇게 빠져들 때 어떤 경우 클라이언트도 그렇고 사회복지사도 그렇고 자칫하면 방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하는 그 언어의 맥락을 항상 크게 주의 집중해서 경청할 필요가 있고 뿐만 아니라 면담의 방향을 잃었을 때 또 주제에 벗어났을 때 이렇게 서머리를 한번 해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또 초점을 다시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해석 기술이 있습니다. 이 해석은 굉장히 그 중요하고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치료 기술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용자가 말한 것을 명확하게 그 의미를 해석해 주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이론적 지식, 직관력, 사고적 유추가 통합돼서 이용자의 상황이라든지 행동, 또 사고, 감정 등의 유형을 그 유저한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때 그 이용자의 통찰을 촉진시켜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들음으로써 이 클라이언트가 통찰력, 통찰력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런 문제에 빠졌었구나, 이런 오류에 빠졌었구나 라고 딱 이렇게 갖게 되는 인사이트를 갖게 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명료화 기술입니다. 우리가 언어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리고 대화를 할 때 또 어떠한 일을 수행할 때 내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말을 하지만 그 말 자체가 분명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서로 그 표현하는 패턴이라든지 태도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송신자와 수신자 간의 이 사인이 안 맞을 수 있죠. 이때 이용자가 말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인데 이해하기 쉽도록 또 보다 유사한 말로 바꾸어 가지고 다시 한번 그 클리어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때 장점은 이야기를 주의 깊게 경청하고 있고 또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내가 당신의 문제를 함께 잘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그 에너지, 요것을 보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점은 그 명료화 기술을 자꾸 하다 보면은 이 흐름을 깰 수가 있어요. 이러한 단점, 장점을 활용해 가지고 적절하게 활용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초점을 유지하는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라뽀라든가 그 신뢰관계에서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 현재 그 다루고 있는 주제 또 문제에 대해서 주의를 집중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주의 집중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 사용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장단점은 이 초점을 유지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유용한 기술이긴 하지만 어떠한 좀 이렇게 압력, 강압적인 면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그런 느낌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 적절하게, 적당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그 면접 기술 제가 7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6번째 기술로 탐색 기술이 있습니다. 그 탐색 기술에는 그 또 크게 나눠서 한 3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 칠판에서 보이는 것처럼 명료화 탐색이 있어요. 명료화 탐색. 그래서 명료화 탐색이라는 것은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한 탐색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완결을 위한 탐색이 있습니다. 그 쭉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 어떤 경우 빠뜨리거나 또 다루지 못한 또 이렇게 지나쳐 버린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완결을 위한 탐색으로 하나하나 짚어나가는 그러한 탐색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반응적 탐색입니다. 이게 이제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서 이용자의 생각과 감정에 초점을 두면서 이용자의 그 정서적 깊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탐색으로서 이용자 수준에 맞춰서 반응적 탐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런 게 다 뭡니까? 탐색 기술을 사용을 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경과 인간으로서의 사랑과 또 존재로서의 가치, 이것이 전달될 때 이러한 기술이 그 유연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 면접 기술 마지막으로 분위기 조성 기술이 있습니다. 분위기 조성 기술은 면접을 위해서 심리적으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그 개방성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자연스럽게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 가벼운 일상 대화부터 진행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막 이렇게 무겁게 막 헤비하게 이렇게 다가가면 클라이언트 놀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일상적인 대화부터 또 신뢰로운 관계 속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분위기 조성 기술 몇 가지가 있는데 이때 사용하는 게 엠파시, 공감이죠. 공감. 그래서 그 공감은 그 동정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용자를 이해하면서 이용자가 느끼는 감정과 비슷하게 함께 느끼는 것이죠. 이건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말 속에 내면적인 메시지를 그 포착을 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까지도 클라이언트한테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내가 당신의 그 상황에 대해서 당신 정도로 느끼고 있다. 또 두 번째로는 그 분위기 조성 기술로서 진실성. 그래서 이용자에게 그 사회복지사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전달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진실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의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또 일치되어야 되고 거짓이 없어야 되고 정직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 세 번째로는 따뜻함, 온화함 기술입니다. 그 친밀하고자 하는 욕구를 전달할 때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친밀감 속에 이용자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고 또 가치 있는 존재로서 스스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 문제에 직면한 그 클라이언트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리고 어렵죠. 그리고 어디 기댈 곳이 없죠. 이랬을 때 그 전문가의 그 따뜻한 그 분위기, 따뜻한 그 상호작용의 그러한 그 온화함 기술, 요거는 굉장히 그 면접 기술에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의사소통에도 두 가지 의사소통 기술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사용할 때 의사소통 기술은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그 의사소통 기술은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있는데 먼저 비언어적 의사소통부터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라는 거는 말 속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그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그 표정이라든지 태도라든지 뭐 제스처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정은 그 따뜻하고 온유한 표정으로 공감적인 태도를 느낄 수 있도록 그 표현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계속해서 그 표정 연습도 많이 좀 해보셔야 되겠죠. 우리가 대면 강의라면은 이러한 그 수업을 하고 나서 그룹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직접 해볼 수 있는 롤플레이, 액트아웃도 하는데 좀 아쉽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스스로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해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강의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정이라는 것은 얼굴 표정은 일반적으로 그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감없이 전달하기 때문에 언어적 표현과 서로 상반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얼굴에서 가장 정직하고 있는 그대로 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중에 중요한 게 눈빛, 시선입니다. 특히 그 눈을 마주치는 일은 이 동양 문화권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죠. 그렇지만 최근에 이번 젊은 N세대, Z세대에서는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죠. 예. 그래서 되게 적극적인 표현을 의미하는데 시선을 피한다라는 것은 두렵거나 불안한 경우에 시선을 많이 피하게 되고요. 솔직하지 못한 경우에도 시선을 피하는 또 소극적인 자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중에 또 많이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태도, 제스처. 예. 딱딱하고 권위적인 태도보다는 편안하고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태도가 좋겠죠. 그래서 라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스킨십이라든지 내가 우위에 있다. 좀 이렇게 훨씬 더 힘이 많다. 내지는 오만한 그러한 태도. 이거는 금물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한테 불쾌감이라든지 위화감을 조성하면은 이 개인 대상으로 하는 실천 기술은 100% 깨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 말고 또 언어적 의사소통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적 의사소통으로는 언어로 하는 촉진 기술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면서 맞장구로 쳐주는 거, 또 적절한 질문 해주는 거, 이런 거죠. 그래서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게 하는 촉진시킬 수 있는 기술. 머뭇머뭇거릴 때, 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지금 할 수 있는 그 시기야. 이런 사인을 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사용을 하면은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말을 가볍게 건성으로 넘겨버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어적 의사소통 중에 이제 경청 기술인데 경청 기술이 언어적 의사소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듣기가 아니라 상대방의 사고와 감정을 이해하기 위한 적극적인 청취인데 여기 3가지가 있어요. 되풀이 기술. 이용자가 한 말을 다시 말하는 거죠. 잘 듣고. 또 2번째로는 명료한 기술. 잘 듣고 말하고 싶은 것을 명확하게 되돌려서 말하는 거죠. 또 요약 기술. 내용의 인과관계를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이렇게 딱 하나로 정리해서 표현하는 요약 기술도 이 경청 기술 속에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언어적인 의사소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어적인 의사소통 중에 침묵도 들어갑니다. 말을 하지 않는 거. 그래서 이용자가 말을 하지 않을 때는 침묵이 초심자한테는 굉장히 두려운 분위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이야기를 막 하다가 끝나면은 또 침묵이 흐르면은 풋내기 사회복지사 내지는 초심자일 경우에는 침묵의 흐름을 참지 못해가지고 먼저 막 또 다른 것을 막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 개인 대상 실천 기술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초점이 흐려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목적과 목표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금물이죠. 그래서 어떤 이유에 의해서 말을 멈췄을 때 또 다시 시작할 때까지 어떤 경우 조용히 기다리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나 하면은 생각이나 감정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짧지만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고요. 또 쉬게 하거나 적절한 표현을 끄집어낼 수 있는 심도 있는 의사소통을 촉진할 수 있는 짧은 효과적인 시간이라는 거죠. 타이밍도 잘 활용하시는 게 유용하겠죠. 언어적 의사소통으로 질문 기술이 있습니다. 면접의 중심이 되는 기술인데 질문을 굉장히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용자의 보조에 맞춰서 질문을 해야 되고 우회적이고 또 도움을 주기 위한 질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구상을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때 그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또는 이용자의 마음을 탐색하기 위해서 또는 대화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질문에는 4가지 질문으로 유형화 지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질문 기술을 할 땐 먼저 이제 개방형 질문과 그 폐쇄형 질문 2가지로 크게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질문 기술이 어떤지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기술 그 2가지 중에 첫 번째는 개방형 질문이 있어요. 개방형 질문은 자유로운 응답이 나올 수 있도록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그러면은 개인이 자유롭게 풀어서 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폐쇄형 질문은 yes 또는 no로 답할 수 있는 거. 제한된 답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오늘 기분 좋으니? 좋아요? 나빠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그 개방형 질문에는 이용자의 생각이나 감정이 어떤지 폭넓게 듣고 싶을 때 사용하는 기술이겠죠. 그렇지만 폐쇄형 질문은 이걸 많이 할 경우에는 그 클라이언트가 그 조사받고 있구나, 추궁당하고 있구나 이러한 느낌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또 질문의 그 유형 중에는 직접 질문과 간접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직접 질문은 문장 형태가 의문문이죠. 그래서 네가 했니? 이런 거. 간접 질문은 문장의 형태가 서술문이죠. 누가 했는지 모르겠네. 이런 거. 그리고 또 질문 중에 왜라는 거 많이 쓰잖아요. 그 왜가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책임을 추궁하거나 비난하는 내지는 비판의 의미로 느껴지기 때문에 이거 사용할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강박적으로 피할 필요는 없어요. 이용자의 행동의 이유, 배경, 원인을 알아보고자 할 때는 쓰이지만 계속해서 왜라고 하면은 클라이언트가, 이용자가 추궁당하는, 조사받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간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개인 대상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활용할 때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다양한 실천 기술을 가지고 개입을 해야 됩니다. 제가 사회복지 실천 기술 이거 강의할 때 첫 번째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무슨 그림을 그렸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그림을 그렸었죠.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을 저희가 배웠을 겁니다. knowledge를 배웠죠. 무슨 이론, 모델, 정신역동 모델, 뭐 인지행동 치료 모델, 또 해결 중심 모델, 과제 중심 모델, 과업 중심 모델, 이게 다 지식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신역동 모델이라든지 인지행동 모델이라든지 과제 중심 모델 내지는 과업 중심 모델이라든지 해결 중심 모델, 그 다음에 위기 개입 모델, 그 다음에 그 동기 강화 모델, 이런 게 다 모델이잖아요. 모델이고 이론이잖아요. 이런 게 지식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 배웠으면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갖고 있다가 짠 기술로 펼칠 수가 없어요. 어떤 과정이 꼭 필요하나 하면은 여기에 두 번째로 그 가치, 철학을 반드시 어떤 반성적 고찰을 통해 가지고 내재화시켜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value, philosophy 이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가치와 철학은 전문가로서의 가치와 철학,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적 학문 정체성을 가진 가치와 철학, 거기에 밑바탕을 둬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드디어 여기서 이야기하는 실천 기술 있죠. 기술, 스킬 앤 테크닉. 이거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앞으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이라든지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 또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실천 기술 모두 다 지식이 있고 또 그 지식을 배운 것을 가치와 철학의 반성적 고찰을 통해서 그것을 다 소화시켜서 여러분들이 배운 기술을 지금 그 강의 듣고 있는 기술들을 가장 정직하고 따뜻하게 진실되게 그리고 공감력 있게 클라이언트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용해야지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힘. 네.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해나가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강의를 구성을 했고 또 앞으로 체계 변화까지도 매크로 어프로치까지도 어떤 식으로 이게 연동되는지를 짜임새 있게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이번 두 번째 시간 정리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보다 더 한 걸음 더 들어간 기술들, 어떤 기술이 있고 앞으로 여기와 연결돼서 내가 어떻게 예비 전문가로서, 예비 사회복지사로서 사용할지를 고민하시면서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